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이사입니다. 오늘 2024년 1월 11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직 장이 안 끝나긴 했는데요. 오늘 증시는 좀 약간 정체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최근에 급락장 흐름은 조금 진정된 그런 모습이고, 오늘 삼성그룹이 블록들이 있었죠. 이제 홍나희 여사 비롯해서 이건희 회장 상속 받았잖아요. 이제 그 세금 내려고 아마 지분 매각하기로 돼 있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그 물량이 오늘 또 출회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삼성그룹주는 그 영향을 일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삼성전자 주가에 좀 부담이다 보니까 약간은 지수에는 좀 상승을 막는 요인으로 일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또 여러 보고서들이 있는데, 일단 우주항공 쪽 KB증권의 하인한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고 굉장히 좋은 자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의료기기 올해도 핵심은 당뇨와 미용 의료기기다. 글로벌 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 반도체, 엔터, 그다음에 고용지표 이거 믿을 수 있냐.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제정책 방향 나와 있고요. TSA, 삼성 SDS, 삼성전기, LX 인터내셔널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우주항공부터 좀 살펴보면, KB증권 이제 하이난 연구원님이 이제 작년에 로봇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잖아요. 로봇 엔터도 해주셨고, 예, 그다음에 반도체 후공정 이런 것도 했는데, 올해 일단 첫 번째로는 좀 우주항공하고 삼성의 투자 기억나세요? 이 두 개를 일단 이제 좀 꺼내 드셨는데, 둘 다 딱 잘 맞는 트렌드 같고요. 일단 이제 기술 패권 경쟁을 위한 투자의 시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탈세계화 시대에는 투자를 합니다. 이 경기가 안 좋아도 투자를 해요. 공급망을 재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중국 중심 공급망을 깨고 미국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공급망을 재편하려면 공장 지어야죠. 그죠? 예. 그래서 설비 투자가 늘어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24년에도 그럼 이 아이디어가 유효하냐 이거예요. 투자할 때. 작년 같지 않다는 거죠. 왜? 미국 정부 지출은 피크아웃이 되고 있고, 올해 연말 대선이 있고, 재정을 늘리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속도는 둔화된다. 투자 관점에서 속도가 둔화되는 건 좀 부담이죠.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탈세계화 속에서 이런 설비 투자 흐름은 이제 많이들 알려졌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됐다. 저는 이게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이 흐름은 이어지지만 이제 속도 자체는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설비 투자 증가를 부정하는 투자들은 없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된 것 같다. 그것도 새로운 이 투자 확대에 대해서 뭔가 아이디어 도출하기도 좀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24년도는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의 설비 투자 일반도에서 벗어나서 기술 투자로 좀 바뀌지 않겠냐. 그러니까 연구 개발형 투자로 좀 확대가 될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서두로 먼저 꺼내 들었고, 국제 정치적 관점에서 이제 우주항공이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일단은 우주항공은 방산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하죠, 흔히. 나치 독일의 과학자 베르너 폰 브라운이 V2 로켓을 개발했는데, 이게 인공위성 발사용 로켓의 실추예요. 그러니까 인공위성. 근데 이게 옛날에 나치 독일이 영국을 공격하는 데도 썼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목적이 로켓부터 시작을 했다, 우주항공 기술. 그러니까 약간 이제 방산 무기 이런 개념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등과학 기술국이라고 들어보셨죠? 다르파. 여기서 올해 가장 증가율이 높은 증가율이 높은 게 우주항공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항공 기술 투자는 올해 좀 많이 늘어나지 않겠냐 보고 있고, 두 번째가 달 탐사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이거 이미 시작이 됐고, 미국과 중국이 각각 연합을 만들었는데, 이제 아르테미스는 미국 중심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입이 돼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건데, 아마
만약에 당선이 되면 더 힘을 받겠죠. 올해 11월 유인 달 궤도 비행. 사람 태우고, 지금 이번에는 무인으로 갔는데, 이제 사람 태우고 비행을 하는 게 목표고, 내년에 아마 착륙하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역할은 아직 뭔지 모르지만, 미국, 이탈리아와 협력을 조금씩 구체화하고 있고, 통상 그 인도를 또 많은 분들이, 뭐 사실 저도 그렇고 약간 고정관념이 인도가 강국인가? 좀 약간 인구는 많고 하지만, 근데 인도를 우리가 보통 중국을 대체할 국가로는 보잖아요. 생산 기지로서. 예, 근데 이건 너무 좁은 개념이다. 왜냐하면 미국과 인도가 맺은 협약에는 국방과 우주항공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생산 기지가 아니죠, 이거는. 작년 6월에 모디 총리가 미국 갔을 때도 국방 우주항공, 한마디로 무기하고 우주항공 쪽을, 예, 미국과 같이 가겠다는 의지죠. 그러니까 인도는 사실 우리나라보다 우주항공 경쟁력이 더 뛰어나요. 달의 남극에 착륙했어요. 최초로. 아마 미국이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월에 발사한 뭐 아디티아 L1 위성도 전 세계에서 세계 두 번째로 뭐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 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죠. 그래서 인도를 공급망에 편입시키려는 미국의 의도에 인도를 자기네 편으로 만들면 미국은 좋죠. 중국과 인도가 사이 안 좋은 거 아시죠? EEJ. 예, 그 관점에서도 미국이 이제 우주항공에서 인도를 편입시키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거죠. 이 베르너 폰 브라운이 나치 독일에서 로켓을 개발했고 이게 이제 무기로 쓰였는데 인공위성 발사체로 쓰인 거죠. 그럼 미국 나사에서 로켓 발사. 예. 1958년에 나사의 마셜 우주 비행센터 이제 책임자가 됐고 인공위성 로켓 개발에도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탄도 로켓이 인공위성 발사용 로켓의 시초가 된 거죠. 이게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거든요. 한국과 이제 인도 이런 나라들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정부가 우주항공을 주도했죠. 1950년하고 1970년대에는 소련이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를 했죠. 미국은 이 놀라가지고 다르파 만들고 나사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우주여행을 시작을 했고 1969년도에 이제 닐 암스트롱이 달 착륙에 성공을 했죠. 당시 우주항공 투자는 소련과의 경쟁에서 자존심을 상했죠. 예. 근데 결국엔 소련은 몰락했죠. 소련은 과학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을 안 했어요. 예. 그게 컸죠. 과학자들이 이 동기가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소련은 이제 나중에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되고 정부가 주도하는 이제 흐름으로 이제 어쨌든 이제 당시에는 이 미국이 뭐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이제 2010년대부터 현재까지 봤을 때 민간 주도의 투자 시대가 열린 건데 이제 나사의 역할이 많이 줄었어요. 오바마 행정부가 이 당시에 콘스텔레이션 프로그램을 취소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나사가 주도해서 뭐 궤도 비행, 달 탐사, 화성 착륙 이런 거 하는 건데 이거 뭐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폐기하자. 나사의 힘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 성공한 기업이 스페이스X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스페이스X에 많은 걸 또 지원도 해주는 그 일론 머스크 자서전에도 나와 있죠. 근데 민간 기업은 돈 벌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민간은 돈 버는 쪽에 이제 목적이 된 투자들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이조스. 이 두 사람이 경쟁이 시작됐다. 되게 흥미로울 것 같아요. 예. 이 두 사람의 어떤 또 그 경쟁이 펼쳐져. 아직은 물론 일론 머스크가 이기죠. 이쪽 분야는. 근데 제프 베이조스 역량도 무시 못하니까 봐야 될 것 같고 일론 머스크는 나사의 상업수송 서비스 CRS 요거를 이제 그 발사 대행 서비스로 수익을 창출했으니까 인공위성 실어가지고 쏴주는 거 있죠. 로켓. 그거 발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스타링크 쏴가지고 이제 직접 위성 통신. 이제는 아예 휴대폰 서비스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문자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음성 통화 앞으로 다이렉트 투 셀 이것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2010년대 초에는 주요 고객이 정부인데 이제는 B2C 소비자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고객이. 그래서 다이렉트 투 셀 서비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공위성 그 스페이스X의 인공위성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핸드폰 이용하는 거예요. 통신.
그래서 우주 산업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 같다.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 주식을 매각을 했는데 이 돈 가지고 뭐라면 매년 1조 팔거든요. 블루 오리진에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항공에 꽂힌 사람이죠, 이 사람도. 그래서 예, 어쨌든 의미가 상당히 좀 크다고 좀 보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이 나사가 주도해서 우주항공이 투자하던 시대의 상징적 기업 중에 하나가 ULA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을 블루 오리진이 인수한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현실화되면 우주항공 투자 주도권이 이제 정부에서 민간으로 넘어가는 또 사건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어쨌든 해 보면 정부 주도에서 이제 확실히 민간 주도, 미국 2개 기업이 이끄는 그 흐름으로 이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주항공이 계속 발전하는 또 그 커지는 배경에는 약간 미국과 중국의 자존심 싸움도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인도를 누가 데려가느냐. 근데 일단 미국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넣어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인도도 주목을 해야 될 대상이고, 투자 아이디어 관점에서는 일단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11월에 유인달 궤도 탐사하고요. 내년에 달에 사람이 드디어 닐 암스트롱 이후로 처음으로 착륙하는 게 목표인데 참 이게 쉽진 않지만 일단 그런 목표를 제시했고, 스페이스X가 상장할 가능성도 있고요. 국내에는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통과돼서 5월 달에 우주항공청이 설립이 드디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어디 과학기술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우주 사업을 전담으로 하는 그런 정부 기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로드맵이 이제 아마 수립이 될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커지는 거죠. 이 우리나라에서도 판이 커져요. 그리고 우주항공 기업들 올해 IPO가 한 4-5개 있으니까 혹시라도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은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 신규 상장하는 게 있으면 공모주 청약하시면 좋죠. 섹터가 되면요 보통 IPO가 많이 성공을 하더라고요. 과거와 달리 또 한 가지 주의하실 건 이제 중금리 시대입니다. 초저금리 시대에는 몇 년 전에 금리가 낮을 때는 상상력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버진 갤럭틱이 우주 여행을 하겠다. 주가가 6배 상승했습니다. 10달러가 60달러 갔어요. 근데 지금 얼마냐면 2달러. 정말 어마어마한 폭락이죠. 그러니까 꿈에 베팅했다가 처참하게 실패한 거죠. 왜? 지금은 중금리 시대라서. 그래서 이거는 투자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그 과도한 상상력을 하시면 안 돼요. 현실적인 상상을 하세요. 그래서 우주 여행, 우주 광물 자원 이거는 아직 못 얘기고, 지금 해야 될 건 우주 발사, 인공위성 발사, 인공위성, 통신 서비스 뭐 이런 것들, 이런 걸로 제안을 하셔야 됩니다. 현실로 돌아오셔야 돼요. 우주도. 그래서 미국 우주항공 투자 관련 ETF 3개인데 이 중에서는 이걸 제일 권유하는 것 같더라고요. iShares US 에어로스페이스 앤 디펜스 ETF. 여긴 근데 방산주가 좀 많긴 해요. 근데 이걸 가장 추천하셨고, 두 번째는 요거 요 ETF고, 세 번째는 아크 스페이스인데 여기는 너무 상상력이 많이 들어간 기업들이 있어서 요건 좀 그런 것 같고요. 예. 한국의 우주항공은 이제 뭐 나사와 같은 기관이 없는 곳이 한국이 유일했는데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참여국 중에 드디어 설립이 돼서 긍정적이고, 가장 관심 그룹은 하나고 그 중에서 당연히 하나 시스템이죠. 네, 우주하면. 그래서 여기에 관심 갖자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미국 금리가 떨어졌을 때는 버진 갤럭틱의 주가가 날아갔는데 미국 금리가 급등하니까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죠. 너무 꿈에 베팅했던 거죠. 이 정도로, 그러니까 뭐죠? 꿈만 갖고는 안 돼요. 현실에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우리나라만 이런 기업이 있는 게 아니라 미국도 이런 기업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런 고정관념을 갖지 마세요. 뭐 미국은 다 잘 되고 한국은 무조건 안 되고 그런 건 없어요. 미국도 이런 기업도 있어요. 미국에서도. 네.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보이는 기업들이 뭐 사실 한국보다 훨씬 많죠. 따지고 보면. 그게 뭐 우리가 잘 안 보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무조건 안 된다라는 너무 고정관념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미국이 부러운 건 그거죠. 주주 환원은 많이 해주니까 그건 너무 부러워요. 제발 좀 우리나라 기업들도 주주 환원 좀 제발 좀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게 iShares US 에어로스페이스 앤 디펜스 ETF예요. 여기 기업들이니까 참고하시고, 밸류체인입니다. 이 우주항공 요게 이제 발사체죠. 예. 우주 수송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거 하고, 인공위성은 이제 하나 시스템이 있고,
밑에 인공위성을 제작하는 회사가 세트레가이라고 아시죠? 예, 그 회사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위성 여기 발사체 엔진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우주 탐사 하나 시스템, 뭐 세트레가이, 지상체 제작 이런 뭐 그 밸류체인들이 있으니까 이 중에 좀 중심은 확실히 하나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요새 좀 주가는 올랐습니다. 조금 올랐고 제가 이제 24년 아이디어 중에 하나 저도 작년 말에 한번 이제 방송해드렸지만 뭐 올해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역시 동의하는 게 우주항공이에요. 우주항공청 이제 또 설립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해야 될 거는 이제 오늘 보고서들 또 설명드릴게요. 의료기기 쪽에서 올해도 당뇨와 미용 보자는 의견이고 박정현 연구원님도 상당히 잘 보시죠. 다올투자증권에. 그래서 올해 상반기 APR이라는 기업 혹시 아세요? 요 회사가 2월에 상장하거든요. 그래서 완전 대역급이죠. 이미 장외시장에서 주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장외시장에서. 그래서 아마 많이들 또 공모주 청약도 하실 것 같긴 한데 아무튼 APR이란 기업이 일단 이제 올해 2월에 상장을 앞두고 있고 뭐 완전 대우입니다. 그리고 아이센스가 유럽의 인증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휴젤이 FDA 품목 허가 요것도 이제 그 대기 중에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2월에 APR 상장 앞두고 홈 뷰티 브랜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 같고요. 원래 성형수술과 화장품으로 이제 피부를 관리했는데 거기에 톡신 필러 같은 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에너지 고주파 초음파 쏴서 피부 치료하고 여기서 더 나가서 뭐죠? 홈 뷰티. 저는 이쪽은 아직은 저도 잘은 모르는데 홈 뷰티 기기가 출력은 낮은데 좀 싸대요. 관리하기도 좋고. 예. 그래서 탄력, 리프팅, 화장품 흡수력, 주름 개선 이런 거를 해준다고 하는데 대표 기업이 APR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장을 하게 되고요. 그 대표 제품이 부스터 프로인데 RM은 고주파의 그 전류 있죠. 이게 피부에 닿아가지고 요 안에 뭐 화장품이라든가 유효 성분 전달력을 개선을 해준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화장품을 내가 발랐을 때 훨씬 더 피부 침투율을 높여주거나 그런 거죠. EM은 전기 뭐 펄스를 쏴주는 것 같아요. 여기 전기 충격 같은 걸 가해가지고 여기에 미세한 구멍을 만들어가지고 침투 속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뭐 피부 개선을 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성분들을 제대로 넣어줄 수 있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내 상장사 5개와 APR 포함 6개 기업이 현재 경쟁을 하고 있고요. APR이 참고로 2천억 매출을 예상하고 있고 동국제약의 마데카 프라임이라고 있거든요. 동국제약 우리 아는 그 동국제약이에요. 그래서 마데카란 이제 이름으로 많이들 하는데 이 회사도 200억 정도 작년에 아마 매출을 올린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다음은 당뇨 쪽인데 2형 당뇨 보험이 적용이 된다면 이제 그 제목인데 인슐린 투여 횟수가 1회 이상인 2형 당뇨 환자에게 연소 혈당 측정기에 대한 보험 급여를 많은 나라들이 지급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1형. 예. 그래서 당뇨 환자 지침을 발표하는 ADA에서도 2형 환자도 연소 혈당 측정기. 그러니까 일반적인 혈당 측정기는 내가 이 시간대마다 혈당을 측정을 해야 돼.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주사 같은 거 꽂아가지고 체열을 해서 측정하는데 연속은 뭐죠? 24시간 내내 나의 혈당을 계속 체크하는 거. 혈당의 범위가 적정한 게 있잖아요. 얘가 이걸 벗어나면 경고를 주죠.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 거 볼 수도 있고. 예. 그래서 혈당 관리를 계속 보면서 체크를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형도 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 국내 당뇨병 환자가 건강보험 기준으로 435만 명이나 된대요. 근데 그 중에 무려 98%가 2형이에요. 예. 그래서 이 2형에 있는 분들도 연속 혈당 측정기를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당뇨병 예후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그러니까 아까 그 내용에 BGM이 연속 혈당 측정 말고 한 번씩 하는 거. 네. 그거를 이제 1일 2, 4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계속 볼 수가 없잖아요. 네, CGM 연속 혈당은 계속 체크가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환자의 혈당 주기를 알게 되면 만성 환자들의 개인화된 치료도 가능하다. 또 인공 췌장 도입도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탑픽은 아마 아이센스이고요. 목표 주가는 38,000원으로 올렸고 카카오 헬스케어에서 이제 당뇨 환자 관리 솔루션 파스타를 2월에 출시하는데 여기랑 이제 접목이 돼서 아마 좀 괜찮은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유럽에서 인증 획득 3월 하반기에 국내 2형 당뇨 연삭 그러니까 2형 당뇨 환자 대상으로 한 연소 혈당 측정기 이거를 이제 만약에 사용을 할 때 건강보험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그것도 이제 결론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좀 모멘텀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JCS 메디칼은 목표 주가를 16,000원으로 올렸는데 피부 미용 의료의 대표 회사죠. 올해 성장의 핵심 북미다. 북미향 덴서티 매출 비중 늘어나는지 보자는 얘기고 요게 올해 이제 모멘텀이에요. 그래서 APR이 2월에 상장을 하고요. 이번 달 말인가요? 제가 날짜는 정확히 모르는데 아무튼 공모주 청약이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그리고 한올 바이오파마 그러니까 미국 요거는 여기죠 여기 2월에 휴젤이 레티보 FDA 품목 허가가 일단 될지 안 될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아이센스 유럽에서 인증받을지 볼류머 클래시스의 이제 볼류머라는 제품이 브라질에서 허가를 브라질은 참 이게 허가 굉장히 까다로운 국가 중에 하나인데 받는다는 모멘텀이 되겠죠. 또 휴젤과 메디톡스가 이제 소송 중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예비 판결이 나온다고 합니다. 6월에 그것도 중요할 것 같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가 신제품 출시하고요. 원택은 브라질에서 올리죠. 품목 허가 이제 일정이 있고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에 한올 바이오파마는 임상이 있다고 합니다. 7월엔 제테마, 7월에 또 아이센스, 또 휴젤 메디톡스는 10월에 최종 판결 소송. 한올 바이오파마는 바토클리맙 임상 3상 요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런 이제 일정들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고 요게 동국제약의 홈뷰티예요. 요거는 APR 요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풍력 관련해서 24년에 글로벌 풍력 신규 설치는 18%나 증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 특히 아시아가 엄청난 성장할 것 같습니다. 아시아는 해상 풍력 다 성장하고요. 미국과 유럽은 육상 중심인데 해상은 내년부터 성장. 그래서 유럽은 정부의 입찰 가격 인상 수용, 프로젝트 지원책 등으로 인해서 해상 풍력 경매가 다수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 시장은 일단은 이제 그 1.4기가와트까지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전년에 99메가와트밖에 안 됐거든요. 확실히 커지는 거고. 근데 좀 힘든 게 가격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국내 업체들이 수혜받긴 좀 어렵지 않겠냐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 해외 쪽에서 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의 패턴 에너지가 개발하는 뉴멕시코주의 3.5기가와트 풍력발전단지, 애리조나까지 전기 전송하는 550마일 송전선 건설이 일단 착공을 시작을 했고요. 순지아 프로젝트라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착공하는데 17년이나 걸렸대요. 와, 정말 엄청납니다. 근데 내년하고 내후년에 이제 완공을 목표로 하니까 이 부분도 긍정적 효과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베스타스랑 GE라는 풍력회사가 수주를 받았대요. 여기에 우리나라의 CS 윈드나 CS 베어링이 또 공급을 하니까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미국 육상 풍력 시장은 여전히 견고하다. 근데 이제 그 엠파이어 윈드 2에 대해서 일단 계약이 좀 종료됐다고 하는데 해상 풍력 단지 쪽은 조금 이제 안 좋아졌죠. 육상은 잘 되는데 돈이 많이 들거든요. 해상 풍력이. 근데 그거 하려다가 요 사업도 지금 일단은 파기해 버렸어요. 작년에 기억나시죠? 그래서 풍력주하면 막 급나가고. 그리고 터빈이 대형화되고 해상 풍력 시장이 열리는 가운데 설치선 해저 케이블 이런 인프라가 제대로 지금 아직 갖춰지지 않았어요. 오스테드 이제 요 회사도 미국에서 진행 중인 풍력 프로젝트에 대해서 5조 원 손실을 반영했습니다. 공급망이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품에다가 이런 것들 금리는 높죠. 네. 그래서 기술적 완성도 되게 높아야 되거든요. 굉장히 만들기가 어려워요. 까다로운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은 올라가겠죠. 우리나라는 품질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CS 윈드, CS 베어링, SK 오션 플랜트 다 괜찮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해상 풍력 기자재 같은 경우는 육상보다 어쨌든 대형화되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요. 근데 이걸 만드는 업체는 차별화되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양광도 성장을 하긴 하는데 미국과 유럽 중심이고 중국은 아니죠. 중국은 워낙 공급 과잉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24년도는 둔화된다, 성장이. 미국 같은 경우도 증가율이 높진 않은 게 NEM 3.0. 요게 이제 미국 태양광 주택에서 발전하는 전기, 태양광을 이용해서 그거를 전기를 파는 거죠. 그 팔 수 있는 금액을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태양광 설치가 줄 수밖에 없죠. 고금리 또 전력 인프라 부족 이런 게 좀 원인인데 아무튼 옛날에는 그 21년까지만 해도 M10 그러니까 길이가 182mm 약간 대형화된 거죠. 이 동그란 웨이퍼 있거든요. 요게 비중이 27인데 작년에 68까지 늘어났대요. 이게 웨이퍼 크기가 늘어나면은 BOS 비용 태양광 발전소 구축 통합하는 자재 비용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좀 계속 대형화 되는 것 같고, 그 다음 P타입과 N타입이 따로 있거든요. 태양전지는. 원래는 P타입을 많이 써요. 근데 빚을 받으면 100 중에 24.5%밖에 못 써요. 태양광으로. 효율이 낮아요. 그래서 N타입으로 올해부터 아마 많이 바뀔 것 같다. 그래서 N타입 비중이 지금 25인데 작년에 20에서 54%까지 늘어날 것 같다. 전력 효율은 뭐 엄청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P타입보다는 1%포인트 더 많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대량 생산은 이미 시작이 됐고요. 예, 그리고 중국 태양광 기업들의 N타입 셀 생산 능력은 542기가와트로 일단 추정을 좀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회사들이 N타입 쪽에서 굉장히 앞서 있죠. 이게 대량으로 생산을 하면서 하나솔루션은 일단 여기 셀 초기 생산 구간이고요. 미국의 생산기지 솔라우브 통해서 생산량을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HD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올해부터 N타입으로 가요. 양산을 본격화하니까 일단 대응은 하고 있다. 다만 중국이 워낙 이쪽에서 공격적으로 막 증설을 하니까 이 부분은 좀 부담은 될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 하나솔루션은 미국에서 공장이 있기 때문에 좀 차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어쨌든 여기 요 DS투자증권의 안 좋은 연구원님이시죠. 이분은 풍력을 더 좋게 보시더라고요. 하나솔루션은 약간 좀 중립의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아무튼 이분은 좀 풍력 쪽에 좀 더 무게를 싣고 계시고 KB의 김동원 이경화 연구원님은 그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가 감산한 거 좀 이제 감산폭 줄이겠다. 강도를 일부 완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DRAM 생산 라인은 불가능해도요. 예전처럼 그 이게 생산 능력이 늘기가 좀 어렵대요. 왜냐하면 DDR5 그 다음에 HBM 뭐 이런 아주 고부가 제품 있죠. 이것들을 기존의 옛날 제품 만들던 생산 라인에서 얘네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수율이 떨어진대요. 예, 그래서 많이 생산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삼성과 하이닉스가 감산 전략이 좀 약간 바뀌고 있는 거죠. 예, 이제 감산했던 폭을 좀 줄여 나가는 거죠. 그렇지만 생산 최적화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상반기 좀 D램 가동률이 올라간다고 해도 공급이 크게 늘기는 어렵다는 거죠. 예. 공급이 크게 안 늘면 반도체 가격이 크게 안 떨어지죠. 예. 그래서 가동률 확대는 주로 HBM과 DDR5에 집중될 거다. 이런 내용이고 특히 3단 공정, 첨단 공정으로 가면서 실질 생산 능력은 더 떨어지고요. 낸드는 계속 보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D램이 46%, 그 다음에 낸드가 29%. 그러니까 감산폭을 100개 감산하다가 50개를 감산한다고 해도 그럼 실제로는 이제 그 생산량 줄이는 게 점점 줄어드니까 공급이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감안을 해도 가격은 저렇게 많이 오를 것 같다라는 내용이라서 올해 실적 좋아지는 거에 방향성은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공급이 이렇게 부족하다. 내용이고 엔터가 요즘에 좀 답답하긴 해요. 근데 4분기 실적은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읽어보니까 4분기까지는 실적들이 좀 부진할 것 같아요. 하이브 빼고는. 하이브는 괜찮은 것 같고 1분기까지도 모멘텀은 제한된다. 근데 이거를 나쁘게 보지 말자. 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그래서 뭘 보냐면 신인 그룹들이 많이 데뷔를 해요. 예. 7, 8월 또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있어서 그 전에 또 컴백도 할 것 같습니다.
주가는 밸류에이션 하단에 있고. 그래서 근데 다만 YG엔터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번에 YG엔터는 참 개인 계약들도 좀 잘 안 되고 활동 시기도 좀 언제 할지 모르니까 주가 계속 부진한 것 같고요. 저러다가 또 뭔가 이벤트가 나오면 올라가겠지만 확실히 YG엔터는 조금 약간 소외받는 분위기고 하이브가 제일 좋고요. 역시 실적 모멘텀은. 그래서 이번에 하이브만 기대치에 부합할 것 같고 실적이 나빠서 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기대보단 다 못 미친대요. 근데 하이브만 기대에 좀 부합할 것 같다. 하이브는 중국의 앨범 판매가 줄어도 글로벌 팬덤 증가로 이를 상쇄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관련 이런 이제 중국의 앨범 판매 부진 요거는 1분기까지 영향을 줄 수는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만 중국 비중이 10%대까지 떨어져서 악재는 이제 마무리되는 수순이다. 1분기에 있지, 엠믹스, 트와이스, NCT 드림, 에스파, NCT 솔로, 르세라핌 같은 이제 그룹들이 데뷔를 다시 컴백을 하게 되고 하이브에서는 이제 투어스, 아일릿, JYP, V찬, XG, SM, NCT 뉴 팀 이런 그룹들이 데뷔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주가를 보면 하이브가 연초부터 5월까지 좋았고 SM은 3분기에 좋았는데 뭐 작년에도 뉴진스가 컴백했고 라이즈가 데뷔하면서 각각 좋았던 걸로 보여지고요. 신인 그룹들의 흥행 가능성은 아직은 반영이 안 돼 있대요. 그래서 아마 흥행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좋은 모멘텀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과거에 매년 한 4, 5팀 정도만 데뷔를 했었는데 이제 올해는 글로벌 데뷔 통해서 매년 이보다는 많은 팀들이 또 데뷔를 할 거라고 하니까 어쨌든 이것이 매년 중요한 실적 상향 모멘텀이 좀 되지 않을까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앨범도 앨범인데 올해는 아무튼 신인들이 많이 데뷔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성과 여부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이브가 BTS가 없는데도 좋았던 이유, 이익이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그 뉴진스가 나왔잖아요. 이제 그런 신인 그룹이 탁탁 나와준다면 주가 뭐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게 좀 어려운데 많은 그룹들이 데뷔하니까 그걸 좀 잘 지켜보자. 그래서 역시 좀 하이브 쪽을 좀 많이 힘을 실어주는 좀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 좀 보고서였습니다. 고용지표가 좀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의미 같긴 한데 뭐냐면 주식시장에 가장 관심 갖는 게 그 고용지표잖아요. 그래서 매월 아마 이번 그 지난주에도 발표가 됐죠. 그래서 매달 첫 번째 금요일에 그 속보치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발표를 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전달 발표된 거 있죠. 그러니까 지금 12월 데이터가 1월에 나왔잖아요. 1월 초에. 그리고 그 작년 11월 데이터 있죠. 그걸 수정한 데이터가 그때 같이 발표돼요. 그러니까 두 달치가 발표되는 거죠. 하나는 수정치, 하나는 속보치. 그리고 이제 매년 초에 그 전년의 월별 데이터가 많잖아요. 그거를 다 수정해서 확정치를 다 공개한다고 합니다. 근데 작년에 고용지표 수정을 해봤더니 다 까봤더니 그 10월 데이터까지 3차 수정치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작년 6월 제외하고는 모두 하향 조정이 됐어요. 고용이 생각보다 안 좋았던 거예요. 조정. 평균 4.2만 명이 줄어든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죠. 보통 6천 명 하향 조정되는데 이거 왜 이러냐. 그럼 고용이 과대평가된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용은 좋았는데 생각보다 안 좋은 거죠. 근데 기업들 대상으로 응답을 하거든요. 설문조사예요. 근데 원래 1차 할 때 응답률이 64.5인데 코로나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대요. 지금 응답률이. 3차 조사는 90% 이상.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는 거죠. 그래서 속보치는 1차 조사인데 그때 대답들을 많이 안 하나 봐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근데 이건 끝났으니까 근데 재택근무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빠르게 응답을 안 하고 3차에서 많이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3차에 막상 했을 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2월 고용지표 응답률이요 49.4밖에 안 된대요. 32년 만에 찢었지. 그러니까 이걸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보치만 보면 안 되고 수정치도 좀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고용보다 그렇게 미국 고용이 아주 뭐 엄청나게 좋거나 그런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셔도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 경제 정책 방향
이게 수출 호조, 물가 안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NH투자증권의 그 김영환 연구원이 쓰셨고 이것도 중요하죠. 올해 정부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경기에 대한 그 인식과 우선순위까지. 참고로 오늘 금통위에선 금리 동결했고 금리 인하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했어요. 금리 인상 끝난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인상은 끝났는데 결론은 뭐죠? 언제 인하할 거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일단 이제 어쨌든 뭐 예상 수준으로 좀 나온 것 같고요. 정부는 일단 올해 수출에 기대하고 있고 반도체입니다. 내수는 위기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내수는 좀 안 좋게 보고 있고 그래서 관리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은 전 세계 둔화돼도 교역량이 늘어나서 수출은 회복될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8.5% 아마 올해 8.5% 증가하면 역대 최대 수출 나올걸요. 그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올해 이렇게 생각보다 좀 높게 수출을 잡고 있습니다. 예. 목표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내수 쪽에서는 민생 경제가 좀 안 좋기 때문에 회복, PF 문제 이런 것도 관리하겠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런 것들을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물가도 어쨌든 안정화시키고 수출은 연간 7천억 달러, 해외 수주가 570억 달러 늘어났고요. 해외 수주는 주로 인프라, 방산, 원전이에요. 인프라는 건설 있죠. 중동 쪽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성과들이 있었죠. 그래서 제2 중동부 확산이 위한 수주, 건설주에 좋고 방산 여전히 신성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원전을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설비 개선 사업 대규모 수주 올해 상반기에 추진한다고 하니까 요 세 개가 수주의 중심이 될 것 같다. 신성장 4.0 전략 작년에 들어보셨죠? 이건 좀 후퇴된 것 같아요. 약간 우선순위에 밀린 것 같다고 합니다. 이거보다는 반도체 업황 개선 따른 수출을 더 중요하게 그 잡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연내 주요 추진 프로젝트로는 전기차 산업 활성화, 디지털 헬스케어, 모빌리티 뭐 이런 쪽에 대한 신사업 분야 규제 합리화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 외에도 국내 OTT 경쟁력 OTT 뭐 우리나라에서 티빙 같은 거 있잖아요. 티빙 뭐 이런 쪽 경쟁력 강화하고 해외 진출 방안 마련하겠다. 바이오 특화단지, 사이버 보안 분야, 민간 합동펀드, 우주항공청과 나사 공동연구 사업 발굴. 여기도 이제 우주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2.6% 이상했고 올해가 작년이 3.6이니까 안정화될 것 같고 그리고 건설 경기 이거를 막는데 최선을 할 것 같아요 지금. PF 문제. 그래서 태형건설 리스크를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제 정부 정책도 일부 발표가 있었고 재건축 되게 활성화할 것 같더라고요. 안전진단이 끝나야 재건축하는 거 아시죠? 안전진단하는데 시간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동시에 추진한대요. 그러면 재건축이 5에서 6년 단축돼요. 이건 건설이나 건자재한테 상당한 호재죠. 사실. 그래서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일단 부동산 PF 리스크를 완화시키는데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부동산 리스크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결론은 성장은 수출 쪽에서 그리고 비용은 물가를 안정시켜서 하고 내수에도 신경을 쓰겠다. 근데 내수를 위기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내수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어쨌든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한 최고의 중요한 거는 반도체가 잘해줘야죠. 근데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 실적이 좀 예상보다 안 좋아서 어떨지 모르는데 근데 일단 지금 수출은 잘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반도체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키포인트가 일단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해외 수주도 작년에 350억 달러 올해 570억 달러 예상하고 있고 중동, 방산, 원전 이렇게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TSE는 이제 그 소켓 회사죠. 근데 소켓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해요. 프로브 카드 이렇게 웨이퍼를 다 한 번에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 검사하는 거.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보드. 예, 여기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테스트 소켓과 뭐 약간 한 몸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제 테스트하는 거고, 예, 이건 소켓만 따로 떼놓은 거고, 그다음 OLED 검사 장비 이런 것들 하는데 자회사로는 타이거 일렉, 메가터치 뭐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프로브 카드는 매출액이 23년도에 쪼그라들었어요. 예, 왜냐하면 낸드가 감산하니까. 주로 낸드에 들어가요. 프로브 카드. 근데 올해는 회복되겠죠. 아마 올해 하반기에 회복될 것 같고 인터페이스 보드는 메모리 쪽인데 테스트 소켓과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재작년보다 작년이 안 좋았죠. 근데 DDR 비중이 좀 높은 편이니까
그래서 3분기에 회복이 됐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나아지지 않겠냐. 그 테스트 소켓은 작년에 역시 줄어들었지만 비메모리 쪽도 좀 그러니까 지금 모바일 쪽이 좀 살아나니까 그래서 비메모리 또 메모리 이런 쪽 좀 나아지면서 좀 살아날 수도 있는데 다만 모바일 수요가 예상보다 못 늘면 또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자회사는 메가터치는 배터리 핀 있죠. 요거 공급하고 타이거 일렉은 PCB 프로브 카드나 보드나 소켓에 들어간 PCB를 공급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주가는 되게 부진했지만 방향성은 삼성전자만 좋아진다면 같이 가는 그림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안 좋을 때가 기회고 너무 올라갈 땐 조심하시고 그렇게 한번. 근데 지금 다시 좀 주가 빠지고 있어서 한번 뭐 또 눈여겨볼 만한 그런 그 상황은 아닌가라고 보지만 좀 시간은 걸리겠죠. 삼성전자가 약간 제동이 걸려서. 그 다음에 오늘 삼성 SDS가 좀 주가가 흔들렸지만 이거 어쩔 수 없는 게 블록딜. 그래서 이제 다 나왔어요. 그 누구냐 이재용 회장 지분 말고는 이제 없어요. 나올 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5% 할인된 가격에 넘겨준 거죠. 예. 그래서 어차피 4월까지 전량 처분하기로 했는데 오늘 블록딜이 이제 단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 일가 삼성물산과 삼성전자가 보유한 거 빼면 이재용 회장 지분만 갖고 있어요. 예. 이재용 회장은 계속 들고 있더라고요. 지분은 팔지 않고. 그래서 이젠 펀더멘털에 주목하자. 뭐 우리 공부 많이 했죠. 삼성 SDS는 앞으로 좀 올해 AI 쪽에서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기회로 보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물량은 다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이제 안드로이드, 애플 아이폰이 요즘에 썩 좋진 않죠. 근데 목표 주가 올렸고요. 지금 중국 업체들이 반격을 시작했죠. 화웨이가. 그리고 국내에서도 1월 17일 날 갤럭시 신제품이 또 나오죠. 그래서 중국과 국내 삼성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혜가 예상된다. 또 안드로이드 업체들이 온디바이스 AI 기능 갖춘 스마트폰을 본격적으로 이제 탑재를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온디바이스 AI가 왜 삼성전기에 좋냐면 MLCC가 용량이 증가해요. 고용량이 들어가야 됩니다. AI 기능을 받쳐줘야 되니까. MLCC가 없으면 전자제품은 이거 운영할 수가 없어요. 예, 전류 같은 걸 저장했다가 풀어주고 댐 역할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못하면 이건 진짜 난리가 나는 거죠. 스마트폰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중국 하드웨어 부품 재고 증가율이 역사적 저점이라 아마 수요 확충도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춘절이 지나면 주문도 확대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판매 회복세 이렇게 고려해 봤을 때 중국 IT 부품 주문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여기 중국 컴퓨터 통신 재고 증감률이 급격히 떨어져 있죠. 요거 채우겠죠. 그래서 그거를 춘절 이후 2월 이후로 아마 기대를 좀 해보자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주가는 뭐 싼 건 아니에요. 지금 가격은. 근데 비싸지도 않고 14만 원 이하가 가장 좋긴 한데 아무튼 주가는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좀 중장기적으로 올해 한번 반격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LX 인터내셔널은 목표 주가 4만 원 유지했고 요거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날 이게 제가 라이브 한 날. 그래서 오늘 자료가 나왔는데 일단 실적은 기대하지 마세요. 뭐 근데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고요. 예, 어느 정도 안 좋을 거는 알려져 있었죠. 자원 부분, 뭐 원자재 가격 떨어지고 이 상사 회사들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야 돼요. 뭐 석탄 가격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농산물 가격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좀 올라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안 좋죠. 주가 연동되잖아요, 보세요. 예. 근데 일단 보면 이 PBR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가격 부담은 뭐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팜 오일 가격에 따라 주가도 좀 약간 등락 비슷하게 좀 거듭하죠. 근데 이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고 다만 어느 정도 좀 저점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팜 오일은 이제 야자수 같은 걸로 알고 있죠. 거기서 나오는 성분 이용해서 이제 튀김, 뭐 기름 같은 거 그런 걸로 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운임 변동성 확대 오랜 기간 지속되면 그러니까 운임 변동성이 좀 위쪽으로 움직여주면 아마 실적 전망은 올라갈 수도 있다. 추가 모멘텀은 신규 광물 자원 투자 소식인데 일단 결론을 내기는 좀 빠르게 보기는 좀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뭐 광산 투자는 장기적으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니켈 광산 특히 이번에 니켈 광산 지분 취득했죠. 예.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아시겠지만 갑자기 뭐 HM에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주가 박살이 났어요. 잘 나가다가 그러면서 주가 급락했다가 올랐는데 다시 배당락. 배당 좀 많이 주죠. 그래서 그거 이제 나빠진 건 다 반영됐고 인수 취소는 전 잘했다고 보고요. 주가도 싸졌고 이제 니켈. 다만 2차 전지가 요즘 안 좋으니까 모멘텀을 못 받아요. 그러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안 좋은 구간에서 뭔가 좋아질 게 보이면 저는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계속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냥 좋아질 것도 없고 그러면 투자하면 안 되죠. 예, 근데 그런 기업은 또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보고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내부자 매수는 어제 SK가스 아시죠? 요거 이제 전통적인 가치주인데 1,500만 원 정도 이제 신규 매수가 들어왔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현건호 부사장님 요새 주가 좀 많이 빠져서 내부자들이 좀 사는 것 같고 메디톡스는 여기 정현호 대표가 아마 대표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안 적어놨군요. 5.1억 원이나 장내 매수했고 이녹스 첨단 소재는 박태성 상무님이 5천만 원 정도 장내 매수했으니까 이런 내부자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전자공시구 쪽에서는 한국조선해양의 LNG 운반선 두 척과 VLGC 저거 아마 가스선일 거예요. 초대형 가스 운반선 네 척을 수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저 가스선이 정확히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게 LPG선을 의미하는지 암모니아인지 메탄올 전방인지 뭐 그건 안 나와 있고 아무튼 저거 합쳐서 1.2조 전에 그러니까 연초부터 수주 잘해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 수주 공시가 좀 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게 잠깐만요. 저게 한국조선해양이 지주사니까 아 맞아요. 그 현대 사무중공업이 맞습니다. 예. 조선해양이 지주사로 공시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자회사 사무중공업이 수주를 따냈다. 뭐 연초부터 또 수주 많이 하고 있네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먼저 설명드리고 자, 이제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국내 주식시장은 아주 어렵게 버텼습니다. 예. 계속 좀 빠지다가 좀 버텼고 물론 지금 오늘 동시효과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그래서 일단 시장 끝나면 또 한번 언급은 해드릴게요. 오늘 왜냐면 이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래서 좀 변동성은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1% 가까이 아주 뭐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훨씬 좋아요.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견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외국인들은 6,200억 정도 아마 삼성전자 삼성 그 그룹 있죠. 블록딜 받은 거 아마 좀 판 거 아닌가 이렇게 판 건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들은 오늘 3천억 받았고 기관도 한 3천억 정도 매수가 일단 들어왔습니다. 오늘 일단 이제 섹터로는 그 암호화폐가 아시죠? 비트코인이 현물 ETF 승인을 받았어요. 드디어. 그래서 여기 관련된 기업들이 완전히 다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이 상한가 가게 됐고 야놀자 관련주 여기 또 들어가 있고요. 창투사들도 이쪽에 좀 포함되다 보니까 한마디로 창투사의 날이었어요. 비트코인 영향으로.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주들 다 급등했고 그리고 토스가 이제 IPO 한다는 얘기가 계속 있죠. 그래서 오늘도 강세고 통신장비는 어제 이재용 회장이 6G 얘기를 꺼냈으니까 6G 개발하는 삼성 리서치에 방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통신장비 회사들이 한번 움직였는데 6G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그냥 단기 상승입니다. 예. 그래서 어제 어느 분이 KMW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빠져서 그냥 일단 지켜봐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급등하면 조금씩 줄여나가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뭐 더 갈지 모르지만 갑자기 한 번씩 급등해줄 때 조금씩 줄여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안 움직일 때 팔 수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뭐 물론 6G는 좋은 얘기인데 모멘텀은 되겠지만 아직은 좀 먼 얘기죠. 예, 좀 더 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는 오늘 여기 하나투자가 오늘 급등하는 그런 양상이 일단 나왔고 인터넷 대표주도 오늘 카카오가 요새 아주 뭐 뜨겁습니다. 네이버도 좋고요. 카카오가 6만 원을 넘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면세점 쪽이 오늘 토니모리가 이거 화장품이죠. 면세점이라기보다는 엔터에서는 다날은 결제주고요. 카카오 하이브가 오늘 많이 올랐네요. 확실히 오랜만에 YG 엔터. 오늘 엔터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해운주도 오늘 일부 반등해줬고 HMM
대한해운이 좀 반등을 했습니다. 게임주들도 이제 비트코인 관련돼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주들한테는 호재예요. 일단 저 암호화폐가 저렇게 정식적으로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움직임이 오늘 좀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면역항암제도 최근에 좀 부진했죠, 이쪽. 근데 오늘은 바이오가 오랜만에 좀 움직였고, 뭐 물론 일부 바이오는 좀 빠졌지만요. 그 다음에 초전도체는 다시 여기는 뭐 정말 알 수가 없네요. 하루 급락, 하루 급등. 좀 알기가 좀 쉽지 않고 2차 전지는 이제 여기 2차 전지의 자이그라고 VT는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정작 2차 전지는 뭐 크게 움직이진 않았네요. 영화 관련주 네. 한마디로 중소형주들이 뭐 엄청 좋았습니다. 막 급등. 오늘은 세트레가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컨텍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LIG 넥슨, 하나 시스템 뭐 이런 기업들은 오늘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의료 AI도 오늘 좀 일부 움직였고요. 네, 전통의 의료 AI는 뭐 루닛, 딥노이드, 뷰노는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강했고 반도체는 하이닉스가 좋았고요. 삼성은 오늘 반등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쉬운 거는 어쨌든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블록딜. 예, 그래서 아마 내일은 다시 좀 복원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삼성은 오히려 이제 지금 주가는 이제 많이 빠져서 기회 구간으로 좀 오고 있는 것 같고요. 화장품 요즘에 은근히 좋은 쪽이 화장품이에요. 그죠? 화장품 쪽. 저는 이제 선케어 쪽을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공부해 보니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게 트렌드상 미국 쪽에서 수요가 많아서 선케어 쪽 관련된 기업들이 좀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는 있고 임플란트는 오늘 덴티움, 뭐 메타바이오메드가 좀 많이 올랐네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관련주는 뭐 동훈아나텍이 좀 반등했던 것 같고 그리고 미용기기도 오늘 좀 올랐습니다. 와, 그러니까 오늘 뭐 오른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반면 오늘 빠진 거는 아마 신규 상장한 기업 하나 급락했고 조선주는 오늘 조금 부진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못 찾겠고요. 삼성, 한국조선해요. 근데 수주가 나오는데도 좀 아쉽게도 주가는 아직까지는 좀 답답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온디바이스 AI도 일단 오늘 제주반도체가 급락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올랐죠. 근데 많은 분들이 공부도 하시고 이거 좀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라이브를 해보니까. 근데 말렸습니다. 저는 너무 오른 것 같아서. 네. 근데 일단 오늘은 두들겨 맞았고요. 좀 많이 내려온다면 한번 기회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좀 더 기다려 보세요. 네, 지금 급할 건 없고요. 일단 이쪽이 조금 꺾이곤 있습니다. 주도주였는데 좀 꺾였고 그리고 PCB도 약간 좀 그러니까 오늘 한마디로 반도체는 좀 별로 안 좋았네요. CXL 관련주 오늘 네오셈이 많이 빠졌죠. 그리고 건설주가 어제까진 좋았는데 오늘은 이제 차익 매물 좀 최근에 올랐죠. 또 갤럭시 부품주도 오늘 일부 기업들이 좀 안 좋았습니다. 시노펙스는 잘 모르겠네요. 예. 세경하이테크, 옵트론텍, 뭐 뉴프렉스 다 주가가 좀 부진한 흐름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CNT 쪽 관련주들도 오늘은 좀 안 좋았고요. 타이어 쪽도 부진했고 한마디로 IT하고요. 반도체 예. 반도체에서도 AI 관련된 뭐 그런 쪽 관련된 기업들은 주가가 부진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은 보합이 끝났네요. 코스피는 오늘도 빠졌어요. 예, 오늘도 결국엔 마이너스네요. 동시효과에 밀어버려가지고 오르질 못하네요. 자,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5에 끝났고 그러나 하이닉스랑 LG엔솔이 반등해줬고 에코프로비엠이 오랜만에 갔죠. 이 부분 좋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는 조금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는 급락, LG전자는 부진, 카카오뱅크가 정말 오랜만에 급반등에 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에 이제 카카오그룹이 또 전면에 나서는 것 같고 삼성 SDS, 삼성생명, 블록딜로 오늘 주가가 좀 빠졌고요. 하이브가 좋았고 포스코 DX 급등했고 카카오페이가 21%. 이 예전에 비트코인 한참 좋을 때 그 움직였던 기업들의 주가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방산, 우주항공, SK 스퀘어도 하이닉스 올라가면서 분위기 좋았고요. 하나솔루션은 오늘은 좀 빠졌고 두산 로보틱스는 급락을 했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3.7%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한국금융지주가 한 4.6% 정도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LS 머티리얼즈가 마이너스 4.5% 정도 하락을 한 지금 상황이고 펄어비스가 2% 정도 좀 빠져 있고 농심이 2%. 농심도 요새 주가는 참 안 좋고요. 편의점 회사들은 오늘 빠진 게 실적이 편의점 이 날씨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아마 4분기 실적은 기대 이하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만만치 않은 업종이 유통업종이 쉽진 않네요, 진짜. 주가 반등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좀 더 시간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오늘 동진 세미캠이 6%나 주가 올라고 반도체에서는 근데 또 전통 반도체 있죠. 우리가 좀 굵직하게 생각하는 이쪽은 또 되게 좋아서 이오테크닉스 16만 원 다시 넘었습니다. 동진도 많이들 그때 투자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 옛날에도 막 동진 한참 빠질 때 막 다들 많이들 물어보시던데 어느새 42,000원이에요. 그때가 3만 원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괜찮은 기업은 알아서 올라가더라고요. 또 주가가. 메디톡스는 좀 오늘 올라갔고 ISC도 좋았고 네. 사마알미늄 5.8%, 엔케미 오늘 다시 올라서 6% 급등을 했고 그리고 솔루엠은 솔루엠도 좀 최근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성일하이텍, 포스코엠텍, 예. 한샘 그리고 DL, 하나투자증권, 유진테크도 오늘 한 4% 정도 올랐네요. 네. 반면 솔브레인홀딩스는 급락했고 JW 중해제약도 예전에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셨는데 요새 이제 안 물어보시죠. 확실히 주가 오르면 안 물어봅니다. 그죠? 그때 한참 여기서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이제 다시 다행히 주가가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OCI 조금 빠졌고요. 또 뭐가 있나요? 우리기술투자 이쪽은 이제 우리기술투자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쪽이에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트코인. 그래서 오늘 주가가 급등을 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요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아쉽게도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코스피가 잘 버티다가 오후에 갑자기 이제 그 종가에 약간 밀리면서 마이너스에 좀 끝났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아무튼 올해 어떤 산업이 좋을지 모르지만 뭐 시장 계속 뭐 이렇게 좀 당분간 가둬놓고 완전히 가둬놓고 종목 장세 계속 펼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고 뭘 투자할지 고르신 다음에 그쪽 섹터가 쭉쭉 빠질 때 그걸 놓치지 마시고 투자하셔가지고 좀 들고 가는 그런 전략이 가장 무난하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저 내일 금요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